아버지 죄송해요. 크루즈 여행이 조금 특별해서요. 셔틀선 타고 본선으로 가셔야 돼요. 어머니는 벌써 탔냐? 네, 먼저 가셨어요.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낡은 선박 위 아버지 정만수는 혼자 작은 배에 오릅니다. 이게 가족의 배신인지 복수의 시작인지도 모른 채 노인네, 넌 이제 우리 거야. 내 아들이 돈 받고 널 넘겼어. 보험금 때문이지. 죽어야 돈이 되잖아. 아버지를 팔아 보험금 타려 한 아들. 그 뒤에서 조종한 며느리 살아 돌아온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된다. 저는 정만수입니다. 평생 트럭 운전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전국을 누비며 살았죠. 우리 민규 녀석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4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아내 미정이와 함께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고 살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죠. 민규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예쁜 며느리까지 얻었죠. 하은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인사만 대충 하고 가버리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민규가 번쩍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철들었나 봅니다. 은퇴 기념으로 크루즈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크루즈 여행이라니 평생 배 한 번 제대로 타본 적 없던 제가 그런 호화 여행을 간다니 감동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아버지, 이제 제가 여유가 생겼어요.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싶었죠. 출발 당일 민규와 하은이가 모시러 왔어요. 그런데 공항이 아닌 낡은 부두로 데려가더라고요. 요즘은 배로 가는 코스가 더 좋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미 먼저 탔어요.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마련해준 여행인데 설마 나쁜 뜻이 있겠어요? 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은요. 배가 출발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셔틀선이라고 했는데 너무 낡고 더러웠거든요. 생선 비린내가 역했고 승객들도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아저씨도 크루즈 여행 가세요? 크루즈? 뭔 소리야? 우리는 고기잡이 하러 가는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고기잡이 배라는 거예요? 저는 크루즈 여행을 가는 건데요. 하하, 아저씨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선원이 저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수첩을 확인했어요. 정만수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아저씨 아들이 민규 씨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때 선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뚝뚝했는데 이번엔 정말 차가워졌어요. 아저씨, 실은 말이에요. 아저씨 아들이 돈 받고 아저씨를 넘겼어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보험금 때문이래요. 아저씨가 죽어야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무슨, 아저씨, 이 배는 크루즈 배가 아니에요. 원양어선이에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우리 선원이 된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아들이 저를 팔았다? 보험금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선원은 냉정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선원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민규 이름으로 온 거였어요.
정만수 72세 전달 완료. 약속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민규가 보낸 문자였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저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럴 수가 있어요? 아저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저씨는 이제 우리 배에서 일해야 해요. 일하지 않으면. 선원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미정이는, 제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요? 아저씨 혼자 왔는데요. 처음부터 아저씨 혼자였어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분명 먼저 보냈다고. 그건 거짓말이었나 보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크루즈 여행도 거짓말, 미정이가 먼저 갔다는 것도 거짓말. 모든 게 저를 이 배에 태우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때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파도가 높아졌나 봐요.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선장을 만나러 가야 해요. 선원이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배의 맨 앞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선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덩치 큰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만수예요? 네, 선장님. 확인했습니다. 정만수 앉아. 선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 민규가 너를 우리한테 팔았어. 500만 원에 말이야. 500만 원. 그 금액을 듣는 순간 더욱 참담했어요.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저를 고작 5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내 며느리가 계획한 거래. 똑똑한 여자더라고. 며느리가요? 응. 처음에는 내 아들이 망설였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부추긴 거야. 보험금이 얼마나 크냐면서 말이지. 하은이가 주도했다는 말에 더욱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착해 보이던 며느리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다니.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5억이래. 내가 사고로 죽으면 말이야. 5억. 그 큰 돈 때문에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정만수. 우리는 보험금에는 관심 없어. 우리는 그냥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일이라뇨? 고기잡이. 힘든 일이지. 내 나이로는 버티기 쉽지 않을 거야. 선장이 웃었어요. 정말 무서운 웃음이었어요. 만약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럼 바다로 던져. 간단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편 그 시간 부두에서는 민규와 하은이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제가 배에 오른 걸 확인하고 나서 이런 대화를 했대요. 이제 됐어? 민규가 하은이에게 물어봤대요. 응, 이제 보험금만 기다리면 돼. 아버지가 정말 안 돌아올까? 그때 민규가 잠시 망설였대요. 아무래도 친아버지니까 마음 한구석이 아팠나 봐요. 뭘 그런 소리 해. 지금 와서 후회할 거야? 하은이가 차갑게 말했대요. 그런 게 아니라. 민규야, 우리 집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아?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해.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줬어? 낡은 집 한 채 물려준 게 전부잖아. 그것도 대출 있는. 하은이의 말에 민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잖아. 몇 년 더 사신다고 해도 병원비만 더 들 거야. 그렇긴 하지만 자기야, 이미 시작된 일이야.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은이가 민규의 손을 잡으며 말했대요. 보험회사에서는 언제 연락 온다고 했지? 실종 신고하고 석 달 후에 추정 사망 처리된대. 그럼 보험금이 나와. 완벽해. 이제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들은 그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를 지옥 같은 배에 버려두고 말이에요. 배 위에서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현실일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정만수, 이제 내 침실로 안내해 줄게. 선원이 저를 배 아래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요. 비좁은 공간에 2층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가장 구석진 곳의 아래쪽 침대를 가리켰어요. 침대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냥 판자에 얇은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이름은 할배야. 본명은 잊어. 할배라뇨? 응. 나이 많은 선원들은 다 그렇게 불러. 익숙해져. 그렇게 저는 정만수가 아닌 할배가 되었어요. 제 정체성마저 빼앗당한 거였죠. 그 첫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미정이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얼마나 걱정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규와 하은이에 대한 분노도 치솟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가족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분노 말이에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미정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요. 그렇게 제 지옥 같은 원양어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깨워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직 캄캄한 시간이었죠. 할배, 일어나. 거친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선원 한 명이 제 침대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뭐예요? 아직 정신이 몽롱했거든요. 어디 있는 건지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났어요. 일할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그제서야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빨리 안 일어날래? 선원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억지로 끌려나갔죠. 갑판으로 나가니 다른 선원들이 이미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배를 청소하고 있었죠. 할배, 여기 와봐. 한 선원이 저를 불렀어요.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었는데 얼굴에 상처가 많았어요. 내 이름은 김 기관장이야. 이 배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전 나이가 있어서 힘든 일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뺨을 맞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넘어졌죠. 여기서는 변명하지 마. 일만 하면 돼. 김 기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첫 번째 일은 생선 내장 손질이야. 저기 봐. 커다란 통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안에 방금 잡은 생선들이 가득했어요. 비린내가 정말 심했어요. 이 생선들 내장을 다 꺼내야 해. 하루에 1000마리는 해야 해. 1000마리라니. 제가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00마리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다고? 그럼 먹을 것도 없어. 김 기관장이 칼 하나를 제게 던져줬어요. 조심해서 써. 손 다치면 우리가 치료해주지 않아. 그렇게 제 첫 번째 일이 시작됐어요. 생선 내장을 꺼내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칼로 생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비린내 때문에 토할 것 같았고 손은 금세 피투성이가 됐어요. 할배, 너무 느려. 1시간 만에 겨우 10마리 정도 했는데 다른 선원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속도로 하면 언제 끝나? 더 빨리 해.
하지만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칼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미끄러졌고 내장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뭐야, 이거 제대로 안 됐네. 김 기관장이 제가 손질한 생선을 보더니 화를 냈어요. 다시 해. 제대로 안 하면 밥 못 먹어. 그렇게 다시 해야 했어요. 이미 손질한 생선을 다시 손질하는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아직 100마리도 못했어요. 다른 선원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저만 혼자 남아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할배는 밥 먹지 마. 일 못하는 놈은 먹을 자격 없어.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어제 저녁부터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후에도 계속 생선 손질을 했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배, 이제 다른 일 해. 저녁 무렵이 되자 김 기관장이 또 다른 일을 시켰어요. 이번에는 얼음통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생선을 보관하는 커다란 얼음통들이 있었는데 그걸 옮겨야 했어요. 혼자서는 들 수도 없을 만큼 무거웠어요. 둘이서 들어. 다른 선원과 함께 얼음통을 날라야 했는데 그 선원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할배, 힘 좀 써봐. 나 혼자 드는 것 같잖아. 하지만 제가 아무리 힘을 써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떨어져서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얼음통을 날르다가 그만 놓쳐버렸어요. 얼음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얼음이 바닥에 얼음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 진짜. 할배 때문에 일이 2배로 늘었네. 함께 일하던 선원이 화를 냈어요. 김 기관장이 뛰어오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배, 이거 다 주워 담아. 이미 녹기 시작한 얼음, 더러워진 것들을 다시 주워 담아야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집에 있을 미정이가 걱정됐거든요. 밤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갑판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어요. 소금을 뿌리다 보니 생선 손질하며 생긴 상처에 소금이 들어가서 정말 아팠어요. 아,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계속해.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남은 찬밥과 김치 몇 조각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미정이가 끓여주던 따뜻한 밥이 그리웠어요. 할배, 내일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규와 하은이가 어떻게 저를 이런 곳에 보낼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제가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할배, 말 많이 하지 마. 일만 해. 할배는 말하지 마. 시끄러워. 점점 말할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정말로 말하는 것 자체를 잊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도 잊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할배라고만 불렀거든요. 정만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의 얼굴도 집의 모습도 흐릿해져 갔어요. 할배, 여기서 계속 일할 생각해. 어느 날 김 기관장이 말했어요. 쓸모없으면 바다에 던진다던데 조심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정말로 바다에 버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손이 부르트고 그렇게 지옥 같은 배 위에서 보름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제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정신도 흐릿해져 갔어요. 그런데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태풍 경보가 내렸던 날이었어요. 파도가 산처럼 높아졌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다른 선원들은 모두 실내로 들어갔는데 저만 갑판에 남아서 밧줄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할배,
밧줄 다 정리하고 들어와. 김 기관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파도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가판은 물에 젖어서 너무 미끄러웠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넘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으악!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어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물을 마시고 코로도 들어왔어요. 죽는구나.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배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배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배의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때 뭔가 딱딱한 게 제 몸에 부딪혔어요. 부표였어요. 낚시배에서 쓰는 둥근 부표 하나가 물에 떠 있었던 거예요. 살았다. 부표를 꽉 붙잡았어요. 그것 하나가 제 생명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사방이 온통 바다뿐이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더욱 무서워졌어요. 캄캄한 바다에 저 혼자 떠 있는 거였어요. 파도는 계속 거칠었고 바람도 세게 불었어요. 미정아, 미정아. 아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첫째 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언제 아침이 올까 싶었죠. 추워서 떨리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어요. 아침이 되자 해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햇살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혼자였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배라도 있을까 싶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둘째 날이 되자 목이 너무 말랐어요.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었어요. 더 목이 마를 뿐이었거든요. 입술이 바싹 말랐고 혀도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배도 너무 고팠어요. 이틀째부터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부표를 붙잡고 있기도 힘들어졌죠. 미정아,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그래야 정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셋째 날에는 환각이 시작됐어요. 멀리서 배가 오는 것 같아서 손을 흔들었는데 알고 보니 구름이었어요. 미정이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환각 속에 미정이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미정아. 내가 바보였어. 민규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어. 괜찮아요, 여보. 이제 집에 가요. 하지만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다뿐이었어요. 넷째 날에는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깨어있는지 꿈을 꾸는지 구분이 안 됐어요. 부표에서 손을 놓을 뻔했어요. 안 돼, 놓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걸 놓으면 정말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민규가 어렸을 때의 기억, 첫 월급으로 미정이에게 꽃을 사준 기억들이요.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다섯째 날 아침 정말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배다. 배가 온다. 마지막 힘을 다해 팔을 흔들었어요. 일본 어선이었어요. 선원들이 밧줄을 던져줬고 배 위로 올라온 순간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나니 일본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기억도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미정이라는 이름만 계속 떠올랐죠. 며칠 후 한국으로 이송됐어요.
한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민규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종이에 글씨를 썼어요. 민규야, 어떻게 여기를?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크루즈선에서 사고가 났다고. 크루즈선 사고라고요? 그런 배는 없었는데요. 저는 어선에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미정이는? 어머니는 너무 충격받으셔서 지금 쉬고 계세요. 민규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기억상실이라고 하자 민규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왜 기억 안 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하은이도 들어와서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버님, 우리가 잘 모셔드릴게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손이 차가웠어요. 며칠 후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밀검진 한 번 더 받고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 내일 정밀검진 받으러 다른 병원 가야 해요. 더 큰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다음 날 민규와 하은이가 휠체어에 저를 앉혀서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차장이 아니라 병원 뒤편 한적한 곳에 차가 있었거든요. 민규야, 어디로 가는 거야? 종이에 쓰려고 했는데 하은이가 제지했어요. 차에 타니까 바다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점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민규야, 여기 맞아? 민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은이가 뒤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님, 곧 도착해요. 하은이의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 멈춘 곳은 부두였어요. 예전에 왔던 그 부두와 비슷한 곳이었어요. 민규가 차에서 내려서 누군가와 전화를 했어요. 하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은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안 됐네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가우면서도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살아서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이미 실종 처리했는데 말이에요. 실종 처리라니? 그래서 다시 보내드려야겠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크루즈 여행도 거짓말, 효도도 거짓말. 모든 게 저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싫어.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규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준비됐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더라. 좋아. 이번엔 실수하지 마.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은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민규는 그저 하은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요. 민규야, 나는 내 아버지야.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바람 소리만 났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민규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곧 돌아섰어요. 휠체어에서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소용없었어요. 조용히 해요, 아버님. 시끄럽게 하면 더 힘들어져요. 하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부두에서 남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예전에 봤던 선장 같았어요. 이 사람이야? 네,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세요. 하은이가 말했어요. 돈은? 이미 입금했어요. 좋아. 이번엔 바다 한가운데서 던질 거야. 살아 돌아올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번에는 정말 죽는구나 싶었어요. 민규야, 제발, 나는 내 아버지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쳤지만 여전히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규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하은이가 재촉했어요. 남자가 저를 억지로 끌고 배로 향했어요. 작고 낡은 배였어요. 이번에는 구명조끼도 없어. 부표도 없고.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배에 태워지면서 마지막으로 민규와 하은이를 봤어요. 하은이는 무표정했고 민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배가 부두를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 미정이를 다신 못 보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다짐했어요. 만약 이번에도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저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배는 이번에도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했던 거죠. 이번엔 구명조끼도 없으니까 확실해. 선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살아남았으니까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아직 부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선장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아, 이 새끼가. 선장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바다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표가 없었어요. 하지만 수영을 조금은 할 수 있었거든요. 어릴 때 배운 게 있어서 말이에요.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부두 쪽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부두에 도착해서 올라오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겨우 부두 위로 올라왔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도 있었지만 분노 때문이기도 했어요. 부두를 걷다가 간판을 봤어요. 제3부두 진입금지라는 간판이었어요.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플래시백이 시작됐어요. 내 아들이 돈 받고 널 넘겼어. 보험금 때문이지. 선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험금이 5억이래. 내가 사고로 죽으면 말이야. 모든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민규의 배신, 하은이의 계획, 원양어선에서의 고생.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미정아, 미정아. 이번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기억과 함께 말하는 능력도 돌아온 거였어요. 부두에서 걸어 나오다가 철골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보지 않고 걸었거든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깨어나니 또 병원이었어요. 말씀하실 수 있네요? 전에는 못 하셨는데.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걸 기억해요. 저는 메모지에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제 아들이 저를 팔았습니다. 며느리가 계획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미정이가 병원으로 달려와서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어디 갔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는 미정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규가 정말 하은이가 계획한 거야. 보험금 5억 때문에.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규와 하은이를 체포했다고 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며느리 최하은 씨가 주도했다는 게 확인됐어요. 재판장에서 민규와 하은이를 다시 봤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어요. 민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하은이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는 당신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었습니까?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아픈데도 많으셨어요. 몇 년 더 사신다고 해도 고통만 더할 뿐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평가해.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했어.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아직 살고 싶어. 내 아내와 함께 살고 싶어. 당신들이 뭔데 내 생명을 가지고 놀아. 민규가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그게 나를 죽일 이유가 되나? 아버지, 민규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터 남남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결별을 선언한 거였으니까요. 재판 결과는 명확했어요. 민규는 살인미수로 징역 10년, 하은이는 살인미수 교사로 징역 7년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미정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살죠? 미정아, 이제 우리 둘만 살자.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희생만 했잖아. 그래도 민규는 우리 아들인데. 아니야, 미정아. 그 사람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던 거예요. 작은 집 한 채라고 생각했는데 재개발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모르던 땅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서류를 잘못 보관해서 까먹고 있었던 거죠. 전체 자산을 계산해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됐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부자였어요? 미정이가 놀라워했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했어요. 민규와 하은이가 5억을 위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정작 제게는 그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냥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욕심이 그들을 망친 거였어요. 교도소에서 민규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더욱 화가 났어요. 끝까지 돈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민규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화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설령 내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너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다신 연락하지 마라. 그게 제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이제 정말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법적인 처벌은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법정에 나갔어요. 제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민규와 하은이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정만수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배신감이 제일 커요. 제가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버릴 줄은 몰랐어요. 아드님에 대한 원망이 크실 텐데요. 원망보다는 실망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자식이 부모를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줬어요. 전국에서 편지도 오고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힘내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에서 민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배신자라고 해도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민규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만 대답할 뿐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검사가 민규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왜 친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얼마의 돈 때문입니까? 보험금 5억 원입니다.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네.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이 얼마였습니까? 3억 정도였습니다. 3억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보험금 때문에 말이에요. 검사가 계속 물었어요. 그럼 아버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아버지는 별로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까? 민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하은이 차례였어요. 하은이는 민규와 달랐어요. 끝까지 당당했어요. 피고인 최하은, 이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세웠습니다. 왜 시아버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아버님은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그럼 보험금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수명을 정해. 나는 아직 건강해.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미정이와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어.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 하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아버님, 어차피 몇 년 더 사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병원비만 더 들 텐데요. 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님 나이에 뭘 더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판사가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피고인, 인간의 생명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명을 자식이 함부로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은이는 끝까지 억지를 부렸어요. 그때 미정이가 법정에서 일어났어요. 너, 내가 사람이냐? 미정이가 하은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 남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너희 결혼식 비용도 대주고 신혼집 보증금도 보태주신 분이야. 미정이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우리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야. 그런 분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미정이가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언제 너희한테 짐이 됐어? 언제 돈 달라고 했어? 그냥 조용히 살았을 뿐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워? 하은이도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 미정이의 절규에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평생 남 한 번 해치지 않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인데 미정이가 쓰러졌어요.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였어요. 구급차가 왔고 미정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저도 따라가야 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네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위험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미정이가 병상에 누워서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민규를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미정아,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미정이도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였어요. 재판은 계속됐어요.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졌어요. 선장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어요. 정만수 씨 아들이 저에게 500만 원을 주고 아버지를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처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다에 빠뜨려서 사고사로 만들라고 했어요. 두 번째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하라고 했어요. 선장의 증언으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규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의 구형은 엄중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친자식이 친아버지를 돈을 위해 죽이려고 한 패륜적인 범죄입니다.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정민규, 살인미수 및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하은, 살인미수 교사 및 사기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민규가 무너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부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하은이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억울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퇴정하면서 소리쳤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만수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아드님에 대한 미련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실 계획이신가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 거예요. 그동안 희생만 했는데 이제는 저희를 위해서 살려고 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재판 어떻게 됐어요? 민규는 10년, 하은이는 7년 받았어. 그렇게 됐군요.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체념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교도소에서 민규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은이가 계속 부추겨서 끝까지 하은이 탓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면서요? 왜 그걸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어이없었어요. 끝까지 자기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였어요. 만약 제가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임이 있다고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민규야, 내가 화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야. 돈이 있든 없든 너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신 연락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하은이도 편지를 보냈어요. 시아버님이 평소에 저희한테 좀 더 잘해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럼 저희한테 조금만 도움을 주셨어도 됐을 텐데. 정말 뻔뻔했어요. 자기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놓고
제가 돈을 안 준 게 잘못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민규, 하은이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어요. 재판 후 제 재산을 파악해 보니 정말로 100억이 넘었어요. 절반인 50억을 노인복지센터, 실종자 가족지원재단, 간병인 지원사업 등에 기부했어요. 기부식 날 언론이 취재했어요. 왜 이렇게 큰 기부를 하셨나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전국에서 칭찬의 목소리가 나왔고 복수 대신 나눔을 선택한 할아버지라는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어요. 남은 돈으로 미정이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고급 요양주택에 입주했어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면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워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르신들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서럽지 않으세요? 서럽죠. 하지만 서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인생을 위해 뭔가 해야죠.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몇 달 후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다시 다뤘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이웃과 사회를 선택한 노부부. 존경받는 이름 정만수 오미정.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정만수 선생님,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직도 아드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신가요? 원망은 이제 별로 안 해요. 대신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걸 놓쳤다는 게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 소중한 건가요? 가족의 사랑, 신뢰, 그런 거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혈연은 믿었지만 진심은 타인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삽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네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순간 가장 소중한 걸 잃게 됩니다. 교수님, 그래도 아드님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용서는? 글쎄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용서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도소에서 민규와 하은이가 계속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신다면서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요. 끝까지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식이었어요. 하은이는 더 했어요. 시아버님, 저희 딸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감옥에 있으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제서야 알았는데 하은이에게 딸이 있었더라고요. 제 손녀였던 거죠.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생각은 없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였거든요. 대신 제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한 교육비 후원을 시작한 거예요. 익명으로요. 미정아, 그래도 우리 손녀잖아. 그렇긴 하지만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미정이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민규와 하은이의 재판이 있었던 지 정확히 1년 후에 저희 부부는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정말로 크루즈를 탄 거예요. 처음에 민규가 거짓말로 말했던 바로 그 크루즈 여행을 직접 해본 거죠. 여보, 정말 멋지네요. 그러게. 이게 진짜 크루즈구나.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에는 죽을 뻔했던 그 바다가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다니.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민규랑 하은이를 용서하지 않은 건 말이에요. 후회 안 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래도 가끔은. 미정아, 우리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만 쓰자고요. 미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네, 여보.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둘을 위해서만. 크루즈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다른 승객들도 저희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줬어요. 정만수 선생님 맞으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밝게 사실 수 있어요?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되거든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배신당한 아버지의 용서 없는 복수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서 한 독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아드님을 용서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용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한 뉘우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직 그런 걸 못 봤거든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낸 편지들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은 계속 똑같았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도 용서해주지 않으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시아버님, 저희도 충분히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모습만 보였죠. 책이 인기를 끌면서 TV 프로그램에도 나갔어요. 한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시청자들 중에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혈육이잖아요. 혈육이라고 해서 살인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제가 2번이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끝낼 생각이에요. 그 말이 방송되고 나서 민규가 또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방송 봤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역시 똑같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민규야, 내가 나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는 걸 잊었니? 그런데도 내가 내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정상이니? 너는 이미 그 순간 내 아들이 아니게 된 거야. 그 후로 민규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강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미정이와 함께 유럽 여행도 가고 일본 온천 여행도 가고 국내 곳곳도 다녔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당연히 행복해도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도 민규가. 미정아, 민규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요.
우리가 더 중요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은이가 교도소에서 민규와 이혼 소송을 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민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민규가 자꾸 하자고 했어요. 하은이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주도했으면서 말이에요. 민규는 아내마저 배신당한 거였죠. 3년 후 민규가 출소해서 집 앞에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몇 시간을 기다렸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민규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결국 장례식에 갔는데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제 손녀만 혼자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아빠가 없어요. 저만 혼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결정했어요. 너는 내 손녀니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돌봐줄게. 그렇게 저희 부부는 손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제 손녀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